누구에게나 첫사랑은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고, 처음으로 이유 없이 웃게 되고, 때로는 처음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잘 모릅니다. 그 시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 안에 무엇을 남길까요?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하는 방식, 관계를 믿는 마음, 혹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조심스러움까지. 혹시 그 시작은 16살 무렵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캐나다의 한 연구팀은 이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12살 아이들 390명을 만나 그들이 16살이 된 뒤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구를 만났나요? 그 관계는 어떠했나요?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그 긴 기록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청소년기의 관계 경험은 성인이 된 뒤에도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흔적을 우리 뇌는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다시 써내려가는지 과장하지 않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만큼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16살부터 24살이 될 때까지 매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누구를 만났나요? 그 관계는 얼마나 이어졌나요? 이 대답을 통해 연구팀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연애를 했는지, 그리고 몇 명과 관계를 맺었는지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관계 경험은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늦은 시작형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시기가 비교적 늦었고 만난 사람의 수도 가장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만남형입니다. 관계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오랜 공백과 새로운 만남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지속형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비교적 오래 이어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빈번한 교체형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며 관계의 변화가 가장 많았던 집단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좋은 유형과 나쁜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관계를 시작하는 시기도 다르고, 누군가는 오래 머무르며 배우고, 누군가는 여러 번의 만남 속에서 관계를 배워갑니다. 연구가 보여준 것은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관계를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16살부터 24살까지 이어졌던 이 관계의 방식은 30살이 되었을 때도 남아있었을까요? 15년의 기록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변했지만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연속성이 남아있었습니다. 24살까지 늦은 시작형이었던 사람들은 25에서 30살 사이에도 연애 기간이 비교적 짧고 만난 사람의 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빈번한 교체형이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관계를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이었던 사람들은 20대 후반에도 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이어가는 특징을 유지했습니다. 관계를 대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집단마다 관계 경험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갈수록 그 간격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참가자의 대부분은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의 관계 경험은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고 믿고 가까워지는 방식에는 오랫동안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첫 경험은 운명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출발선의 흔적은 남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서로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오래 만나는 것일까요? 많이 사랑해보는 것일까요? 연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연구팀은 이번에는 몇 명을 만났는지가 아니라 30살이 된 참가자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친밀함을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질투는 얼마나 경험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말입니다. 그 결과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늦은 시작형과 간헐적 만남형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경향을 보였습니다. 관계 만족도도 비교적 낮았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은 오히려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장기 지속형과 빈번한 교체형은 친밀한 관계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였고
관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질투를 경험하는 정도도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깊은 관계를 오래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함께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관계 경험이 적었던 사람들은 누군가를 잃는 두려움보다 혼자 있는데 익숙한 감각이 더 크게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깊이 사랑한다고 해서 늘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애 경험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저마다의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 왔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런 관계의 방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성장하던 청소년기의 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뇌 안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무렵의 뇌에는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신경 연결, 즉 시냅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이 연결을 모두 남겨두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연결은 더욱 단단해지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 과정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주 사용하는 길은 넓어지고 사용하지 않는 길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람의 관계에 비춰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사람과 오래 관계를 이어가며 갈등을 풀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을 반복한 청소년은 그 과정에서 사용한 뇌의 회로를 계속 단련하게 됩니다. 반대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청소년은 그 회로를 사용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년이 지난 뒤에도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는 조금씩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는 뇌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크고 관계가 서툴고 때로는 어른의 눈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하는 아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뇌의 배선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툰 것은 고장이 아니라 공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 더 조심스러울까요? 우리가 매번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몸과 뇌는 이미 익숙한 방식대로 먼저 반응합니다. 발달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이것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관계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관계는 안전한가? 와 같은 기본적인 기대를 우리 안에 조금씩 만들어갑니다. 이 기억은 시험 공부를 외우듯 떠올리는 기억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처럼 몸이 먼저 기억하는 암묵 기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느끼곤 합니다. 여기에 최근 뇌과학의 예측 처리 이론을 함께 보면 그림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예측합니다. 청소년기에 관계는 오래 갈 수 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는 경험을 반복한 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잃을 수도 있다. 는 두려움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경험이 적었던 사람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났을 때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3부에서 살펴본 친밀감과 질투의 차이는 바로 이런 뇌의 예측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청소년기의 경험이 평생을 결정하는 걸까? 우리 아이도 내 제자도 그리고 나 자신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연구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5년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경험은 분명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해진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은
여기에 하나의 희망을 더합니다. 바로 기억 제공고화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한번 저장되면 영원히 굳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그 위에 새로운 경험이 더해질 때 뇌는 그 기억을 조금씩 다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관계는 불안하다. 사람은 쉽게 떠난다. 는 경험을 했던 사람도 이후에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뇌는 조금씩 새로운 예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청사진 위에 새로운 선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뇌는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 이 연구가 건네는 말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 아이가 첫 연애를 하고 있든 아직 시작하지 않았든 그것만으로 아이의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뒤처진 것도 아니고 관계가 자주 끝난다고 문제아인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 중인 뇌를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가보다 그 안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입니다. 안전하게 마음을 열어본 경험,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본 경험, 갈등을 대화로 풀어본 경험은 이후의 관계를 배우는데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해야 할 일은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아이가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또 자신의 관계 방식을 돌아보고 있는 어른들에게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너무 빨리 단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조금씩 배워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다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관계가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15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살의 마음은 30살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운명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과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계속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뇌는 그 변화를 평생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청소년기의 사랑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의 경험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조건과 반대로 상처가 되는 이유를 뇌과학과 실제 연구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뇌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AI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연애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